사실 비문학을 처음 볼 때 국어 공부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패기 넘치게 문제를 보고 갑자기 국어에 확 정이 떨어져. 아닌 것 같아. 탈출해 이러면서 이제 틀린 걸 분석하는 게 공부야. 언제까지 개념만 돌릴래 얘들아. 그러니까 너무 세게 좀 말했나? 선생님 모먼트였어 방금. 왜 공부할 때 수준별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맞지.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하려면 객관적으로 내가 노베이스인지 중위권인지 상위권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맞아.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설명했을 때 모의고사 봤는데 내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작품도 생소하고 말하는 용어나 개념들도 내가 모르는 것들이 나온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이다. 라면 노베이스인 것 같아. 아하. 개념이나 작품은 어느 정도 알겠어. 근데 내가 문제풀이를 해보니까 이 문제풀이 할 때 헷갈리는 것들이 한 5개에서 7개 이상이다. 이게 맞나 하면서 감으로 푼다면 이거는 좀 중위권이 아닐까. 그리고 상위권이다 라고 하면 감으로 푸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유형별로 이제 잘 푸는데 계속 하나씩 유형별로 뭔가 틀리거나 부족하거나 킬러 문제를 틀린다? 이 정도가 상위권이 아닐까? 사실 나는 조금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맞아. 노베이스 상태라고 한다면 우선 문학과 문법 개념이 전무한 상태. 좀 세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상태. 왜냐면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지 당연히. 그치. 비문학을 읽고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상태가 노베이스인 것 같고, 문학하고 문법은 수학처럼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비문학도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처음 그 양식을 접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아직 국어 문제집을 풀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노베이스라고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위권은 물론 본인이 문제를 풀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 너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풀면서 항상 불안감이 따라온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분명히 나중 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중위권이라면 올릴 수 있는 점수에는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좀 감으로 맞춘다 라는 느낌이 들면은 그게 좀 국어 실력의 중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이제 더 객관적인 지표, 그러니까 성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1등급에서 3등급이 상위권, 그리고 4, 그치? 5등급 정도가 중위권, 그리고 6등급 이하가 노베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1등급에서 3등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상위권 친구들이 사용하는 자신만의 국어 전략, 아니면 국어 공부법, 뭔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확신 없이 맞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친구들이 중위권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6등급부터는 사실 그 6등급 성적도 진짜 자기 실력 점수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찍은 게 몇 개 더 맞았을 그치.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더욱 분명하게 노베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국어에 대한 베이스가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 등급에 맞게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내가 찍었는데 맞았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실력을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찍은 것 중에 한 3-4개가 더 맞아서 내가 4등급이야. 그럼 이거 진짜 내 실력 아니거든. 당연하지. 그래서 뭔가 객관적으로 내 실력을 검증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진짜 모르겠는 문제는 체크하지 않고 진짜 객관적인 점수를 확인하는 걸 추천해. 사실 뭐 상위권 친구들이야 알아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그런 친구들도 혹시나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아니면 내가 좀 자신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단 유형별 공부법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수준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려줄게. 우선 노베이스부터. 네, 좋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노베가 아니다. 나 그래도 문제집 좀 풀어봤다. 인강도 들어봤다 하는 사람들은 여기 우리 타임바 하단에 있는 타임 마크 보고 이동해서 중위권으로 볼 수도 있고 상위권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다 봐주는 게 제일 좋죠. 네. 혹시나 이 노베 공부에서 본인이 얻어갈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넘기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베이스. 노베이스는 국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돼? 우선 나는 가장 중요한 건 마인드셋. 마인드셋. 정신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죠. 내가 국어 공부를 지금 하는 게 늦었다 이런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목표한 점수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앞서 나가는 이유는 그 친구들이 나보다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해야지 나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노베이스면 당연히 처음 공부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견디고 나가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인드셋을 잘 하고 나면 개념부터 잡아야 돼.
아우, 그치. 그러니까 노베이스면 개념을 모르잖아. 그래서 국어 문제를 푸는데 꼭꼭 필요한 개념들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개념을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집 풀면서 풀이로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집을 무작정 풀고 기출을 그냥 풀면 막막할 거야. 맞아. 막막하고 너무 어려울 거거든. 그러니까 개념을 우선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개념 공부도 완전히 혼자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개념 강의를 듣는 걸 추천해. 내가 혼자 책 읽으면서 막 공부해 보는 것보다 한번 들어보면은 그렇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설명해 주는 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부터 좀 영역별로 나눠서 살펴보자. 첫 번째 영역은 문학부터. 문학부터. 가보자고. 일단 문학도 개념부터 정리해야 돼. 압류. 표현상의 이런 특징이나 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시어나 표현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 얘는 모르면 아예 풀 수가 없어. 맞아. 그래서 기출을 풀더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개념부터 잡아야 되고 특히 고전만큼은 무조건 개념을 공부하라고 하고 싶어. 일단 해석이 안 돼.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 되는 현대 작품도 너무 어렵지 그냥 않아? 외국어야. 그래. 그러니까 노베이스일수록 반드시 고전 작품에 자주 나오는 시어 이런 개념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 맞지. 그래서 진짜 다 모르는 거다 보니까 고전 시어 이렇게 리스트 뽑아서 보다 보면 너무 막막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영단어 외우는 것처럼 되게 지루하고 내가 이거 다 모르는데 어떻게 막막할 수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익혀가는 게 가장 중요해. 이 개념들이 천천히 쌓이다 보면 너는 이미 노베이스에서 벗어나 있을 거야.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문학 개념 공부하다가 어려우면은 비문학 지문 한번 이렇게 들춰보고 다시 그래. 오면은 외워야겠다 그래, 그런 맞아. 마음이 들 거예요. 동일하게 문학에서 제일 먼저 다져야 하는 건 똑같이 개념이지.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문학 문제부터 푼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풀므로써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것 중에 딱 50%만 얻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서 주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문학 개념이 좀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문제집이나 인강 같은 게 충분히 많아서 그것들을 통해서 개념부터 다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표현법, 서술자, 화자, 뭐 심상, 아니면 뭐 문학에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난 이후에 문학을 보면 훨씬 더 넓게 볼 수 있어요. 문학을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이전과 달리 좀 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부터 다지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가장 어려운 친구인 비문학으로 넘어가 보자. 노베이스는 비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비문학 진짜 너무 어렵고 사실 글 보는 걸로도 되게 힘든 친구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문학은 일단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해. 일단 그 지문을 공부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형을 풀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긴 지문에서 이런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고 개념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고 이론이 나오네? 그 학자들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비문학이 어떻게 구성된 글인지 이거에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문제풀이도 해봐야 된다고 한 거는 내가 다 읽어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용도로 문제 분석을 해보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 설명이 맞으려면 여기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네? 라는 식으로 나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아마 다 틀릴 거야. 그리고 한 문제를 틀려도 5개 선지 중에 내가 아는 건 하나도 없을 거야. 맞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게 맞는데 그걸 인정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똑같이 틀려도 2개는 확실하게 풀었어. 3개 선지는 확실하게 풀었어. 그러다가 맞았는데 선지 분석을 완벽하게 했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풀고 끝내지 말고 읽고 끝내지 말고 꼼꼼하게 읽고 그걸로 문제까지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공부해갔으면 좋겠어. 사실 비문학을 처음 볼 때 국어 공부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패기 넘치게. 문제를 보고 갑자기 국어에 확 정이 떨어져. 아닌 것 같아. 탈출해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문제를 처음에는 보지 않고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부터 해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 풀면 문제의 정답률이 높지 않은 거?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글의 문단에서 각각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각 문단끼리 서로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글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결국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연습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문법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이 문법은 공부로 극복을 할 수 있다고 너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문법도 사실은 문학과 비슷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 문학은 솔직히 내가 문학 개념을 몰라도 문제를 풀어볼 수라도 있어. 그건 맞아. 그냥 소설을 읽어보고 무슨 소리지 이러면서 풀어볼 수 있는데 문법은 개념을 모르면 아예 무슨 말인지 몰라서 푸는 게 불가능하거든. 그러면 문학과 동일하게 문법 기초교재를 통해서 문법 개념을 모두 싹 다 다져나가야겠지. 뭐 의문의 변동, 품사, 문장의
짜임 이런 것들과 같은 핵심 개념들부터 천천히 다지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문제를 잘 맞추는 여러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베이스가 가장 먼저 또 쉽게 잡을 수 있는 건 문법이야.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개념만 알고 공부만 하면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 맞아. 말 그대로 이 말의 규칙인 거기 때문에 이 규칙만 잘 익히고 이 책 한 권 사서 문법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문법책 펴면 새로울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것들이 맞아. 구조화돼서 정리돼서 너무 어려울 텐데 맞아. 그래서 문법 교재를 사면 이제 단모음 세계표나 뭐 품사면 품사 종류 이런 식으로 핵심 내용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타이틀을 써놓고 백지나 좀 빈 노트에다가 내가 진짜 암기했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 사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 열심히 구조화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미 구조화가 돼 있거든. 표가 다 나와 있거든 책에.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책의 표를 내가 확인해 볼 거야 라고 한다면 백지에 직접 써가지고 암기했는지 잘 알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1회독 정도만 해도 아마 이미 문법 개념은 어느 정도 알게 된 상태가 아닐까 싶어. 사실은 문법은 암기가 기반이 돼야 되는 과목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걸 잘 외워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베이스 공부법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위권 친구들을 위한 문학 공부법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위권 친구들은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일단 중위권 친구들은 노베이스 친구들보다는 일단 개념 정리가 한 번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중에 진짜 개념 완벽하게 탄탄히 되어 있는 친구들 몇이나 될까? 이거는 지금 그냥 문학 개념 하나 물어본다면 친구들이 대답 못한다 그러면 그 공부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중위권 친구들 중에 나 개념 공부했는데 근데 100%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덜 된 개념들, 조금이라도 헷갈리고 문제에서 자꾸만 틀리네 라고 했던 것들은 그 문제만 분석할 게 아니라 그 문제와 관련된 개념을 다시 공부하라고 하고 싶어.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어떤 개념이 흔들려서 문제에서 계속 틀리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개념 공부를 조금 더 탄탄히 하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내가 실제로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작품을 읽고 바로 기억한 걸 쓸 수 있게 이 작품에서 되게 특징적인 지점들 있잖아. 맞아. 그런 특징들은 완전히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을 하는 거죠. 이 작품을 마주했을 때 바로 이 특징을 뽑아낼 수 있게. 그래서 그 방법도 추천을 하고, 그 문학은 너무 다양해. 그래서 그냥 문학 문제집을 한 권만 사도 그냥 그 다양한 문학 중에 중요한 작품들을 공부하는 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일단 중위권 친구들도 문학 문제집 한 권으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아마 보시는 분들의 꼼꼼하게랑 주원이의 꼼꼼하게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주원이가 말한 것처럼 작품마다 식구에서 이게 무슨 법이 쓰였고 이게 무슨 의미고 이런 것들을 진짜 하나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내가 아까 앞에서 중위권 친구들은 문제를 풀 때 좀 감으로 맞추는 분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학에서 특히 그런 분들이 많아. 그런 친구들이 많고. 근데 문학은 감으로 맞춰도 꽤 잘 맞아.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불안하긴 한데 다 맞으니까 잘 맞으니까 넘어가. 맞아.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거기서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뒤통수 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대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 감으로 맞추는 방식을 고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귀찮더라도 선지 5개를 모두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게 왜 틀렸고 왜 맞았는지, 작품에서는 이 개념이 쓰였는데 선지에서는 이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틀렸다라는 거를 남에게 좀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여러분이 문학을 대하기가 좀 쉬워진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게 있겠죠. 객관적 상관물이랑 감정이입이라는 개념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작품에선 이게 쓰였는데 뭐 선지에선 이게 쓰여서 틀렸다라는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 친구가 혹시 현이야 뭐 서리법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그걸 설명해주지 못한다? 그럼 나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문학 작품을 좀 풀 때 불안하다,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느낌상 80%는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선지 분석부터 시작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중위권 친구들이 진짜 꼼꼼하게 선지 분석해서 성실하게 공부하면 무조건 상위권 갈 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비문학. 사실은 중위권 친구들이 상위권으로 점프할 때 가장 이제 극복해야 되는 산이지, 비문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이 비문학은 아마 중위권 친구들 중에서도 정말 많이 어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하작이나 문법은 좀 하는데 비문학을 거의 다 틀려서 점수가 낮은 친구들이 맞아. 있어. 맞아. 그 정도로 이 비문학이 참 어려운데 결국 어려운 걸 잡으려면 꾸준히 해야 돼. 그래서 비문학도 진짜 하루에 한 문제 이상만 풀어보라고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암만 얘기를 해도 진짜 한 달 이상 매일마다 푸는 친구들이 없어. 이거 쉽지 그러니까 않아. 실천을 안 해서 그렇단 얘기야, 얘들아. 그래서 비문학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진짜 매일 꾸준히 한 문제씩이라도 풀어보자. 사실 개인적으로는 2-3문제를 추천하지만 일단 한 문제를 꾸준히 푸는 것만으로도 정말 독해력이 많이 쌓일 거고, 한 달, 2달, 3달 반복하게 되면 진짜 상위권의 독해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그래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독해 문제니까 문제 풀어야 돼 라고 하지 말고 그 긴 글을 진짜 이해하면서 읽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읽은 이 한 지문만큼은 완벽하게 뜯어서 막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지. 내가 이 내용만큼은 친구한테 그냥 설명할 수 있게. 그치.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문학 실력이 분명히 쌓여갈 거고 하루에 한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이 습관을 들인다면 독해력뿐만 아니라 국어 전체적인 실력 자체가 쌓일 거라고 생각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 이제 글 어느 정도 읽을 줄 안다. 나 그리고 문제도 꽤 많이 맞춘다. 근데 맨날 3점짜리 틀린다. 맨날 킬러 나가리다. 그러면은 생각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글에 쓰인 내용 이외에 본인이 스스로 글에서 새로운 내용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A와 B 내용이 지문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두 개를 그냥 A 있고 B 있구나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A와 B를 연결지어서 나올 수 있는 C라는 결론을 본인이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글을 읽어봐야 되고요. 기출 분석을 하면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글의 내용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출한 결론이 맞는지 글에서 근거를 찾는 연습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A랑 B를 합쳐서 C가 나왔어. 근데 C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글 어디에도 없어. 그건 결론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결론을 낸 다음에 그 결론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연습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충분히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중위권과 상위권을 나누는 이 어떤 선은 자신만의 이 비문학풀이 전략이 있느냐 마느냐 맞아. 이거 같거든. 나만의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막 바꿔보세요. 이것저것. 바꾸다가 나한테 딱 맞는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시도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찾는 순간 진짜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풀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중위권들이 문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자, 그러면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중위권 정의에 비춰 생각을 해보면 문법은 문제 풀 때 헷갈린다? 그건 그냥 개념이 헷갈리는 거야. 맞아. 그냥 개념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 문법은 개념의 유무에 따라서 노배냐 상위권이냐. 그치. 난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 개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그 문법 개념의 적용 사례를 익힌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상위권으로 한 번에 점프하실 수 있어요. 내가 문법에서 계속 흔들리고 문법에서 자꾸 2개, 3개씩 구멍이 나면은 개념 공부를 다시 한번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결국엔 계속 틀린다면 개념 공부가 덜 된 거기 때문에 맞아. 일단 난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결국에 선지 분석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내가 흔들리고 헷갈리는 개념들이 분명히 탄탄하게 정리가 되어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생긴 개념의 구멍들을 점점 채워갈 수 있는 기회가 기출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중위권 친구들은 무조건 기출 분석이랑 병행해서 좀 꼼꼼하게 문법을 공부하라고 하고 싶고 틀린 걸 분석하는 게 공부야. 언제까지 개념만 돌릴래 얘들아. 그러니까 너무 세게 말했나? 선생님 모먼트 그래서 문제 분석을 하면서 꼼꼼하게 너희가 모르는 것들을 보충해 가면서 상위권으로 올라가자. 입시나 공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또 저희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가냐? 카카오톡 앱을 켜시고요. 가운데에 말풍선 2개 있는 곳에 들어가시면 오픈 채팅란이 뜹니다. 이곳에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신 후에 그룹 채팅을 누르시면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가 뜹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룹 채팅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같은 업로드 일정과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하세요.